말씀은 들으시고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시공 잘 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그 19분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런 내용 속에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모두 다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치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여행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금강경을 대표하는 사고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분의 내용은 금강경을 대표하는 사고계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마치 금강경 5분의 사국의 그 내용과 비슷할 정도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포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설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의운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서 이제 고시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삼천대천세계를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계에 가득 찼어요. 칠보가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양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그냥 고시를 한다는 겁니다. 남한테 고시를 한다. 근데 그 전에 요 금강경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함부 경전, 이제 그것을 이제 고통을 없애는 아함부 경전의 말씀을 12년 말씀을 하셨고요. 모든 원인 지어서 결과를 받는다는 인과응보에 관한 방등부의 법문을 8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등부의 법문을 말씀하셨을 때 보시의 공덕을 아마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씨를 하나 심으면 100의 열매가 열리듯이 남한테 이론을 베풀면 100배가 돼서 돌아온다. 이런 보시의 공덕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 이론을 보시에도 뭐 100원이 돼서 되돌아온다라면은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를 보시온다라면 그것에 100배 또는 1000배가 돼서 되돌아온다라면은 야, 복도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듬직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 득복이 다부와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매우 많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금강경을 오랫동안 했고요. 금강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 금강경의 핵심을 제가 17번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무유법입니다. 이 실무유법에는 이제 두 가지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는 모든 것을 다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이제 유심무경, 오로지 마음이다. 또 하나 이제 그 마음조차도 본래 없다. 이 공의 진리, 이 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 밖에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 밖에 법이 없다라는 것은 유식무경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또 마음 속에 그 분별, 그 또한 착각이 없는 것이다. 이런 진리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둘을 포함하고 있는 게 실무유법이고 이 실무유법은 금강경의 대의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그 가르침 이야기를 쭉 금강경 해설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잘 안 드리다가 이제 귀에 젖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들었다라면은 지금은 금강경을 해석하는 태도부터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온다고 했어요. 그럼 이 세상에 가득 찬 칠보는
마음 밖의 세계입니까? 마음 안의 세계입니까? 마음 밖의 세계죠. 근데 우리 금강경 가르침에 이제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다면 뭘 알아차려야 되느냐면 마음 밖의 세계라는 것은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음 속의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의 세계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정도는 이제 알아차릴 정도가 됐죠. 그래서 제가 예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미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밉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미운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까? 또는 내 속에 미운 마음이 그 사람을 존재한다라고 보고, 그 사람이 있다라고 보고,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우리는 그 가르침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세계에 가득 찬 칠보는 즉 마음 밖의 현상입니다. 마음 밖의 현상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속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속의 표현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이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 우리는 그것이 있는 줄 압니다. 상상을 합니다. 세계에 꽉 찬 칠보를 보시던다면은 참 되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많겠다. 요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설명한 적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라는 것은 마음 밖의 세계 속에는 칠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욕심이라는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돼지 앞에 진주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듯이 내 마음속에 탐욕심이 없다라면 삼천대천세계 칠보라는 그 단어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와서 확 닿는 수가 있어요. 자, 칠보를 조금만 주어도 얼마나 좋으랴. 난 그럼 금강경 안 읽겠다. 근데 금강경 읽기만 하면 그 칠보를 얻은 것보다 몇 백배, 천배를 준다는데 왜 안 읽겠느냐? 이 칠보의 마음이 확 갑니다. 왜 갑니까? 내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 보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찬 탐심을 보시하면, 제거하면, 해탈하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탐욕심을 다 없앤다면 그 복은 얼마나 많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밝은 이의 해석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 닦아서 밝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을 닦아야 밝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뭡니까? 마음을 크게 탐진치 세수로 구분을 보통 탐심, 진심, 치심 이렇게 세수로 구분합니다. 이 셋이 있기 때문에 닦을 필요를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한 불성을 차단해서 우리를 깜깜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탐진치를 다 닦아서 해탈한다라면은 우리 속에 있는 참나 불성이 확연히 드러나서 부처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 죄송합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천수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을 종종 들었습니다. 아석 소조 제야로 개요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악음 개참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과거의 죄업 모든 죄업은요 죄업 천수경이 이걸 악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죄악 이것은 다 탐내고 성내고
잘난 척한 것으로 때문에 이 죄업이 진 거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리고 각종 고생을 한다. 살았을 때 가난이니 외로움이니 병이니 이런 것도 알고 보면은 이 탐진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신구의 삼업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내가 이제 다 참여한다. 이것이 아속, 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학음, 개참회.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은 탐진치를 참여한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친다라는 것도 바로 이 탐심, 진심, 치심을 부처님께 바쳐서 해탈해서 죄업을 소멸해서 그래서 부처님 세계로 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번뇌를 보통 84,000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번뇌를 잘 살펴보면 탐심으로 이루어진 번뇌, 그것을 대략 3분의 1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28,000가지가 탐심으로 이루어진 번뇌요. 진심으로 이루어진 번뇌가 28,000, 치심으로 이루어진 번뇌가 28,000이라고 한다면 합쳐서 84,000이라는 우리가 아마 번뇌가 있는가 봅니다. 이거 정확한 건지 모릅니다만 대개 불교학자들은 이렇게 카운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번뇌가 탐심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닦을 때는 제일 먼저 탐심부터 닦게 된다고 합니다. 궁헌마음. 궁헌마음이 탐심입니다. 바라는 마음, 매달리는 마음, 이게 탐심입니다. 이거부터 닦고요. 이제 요것은 되게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제일 크듯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이 되는 그런 번뇌가 바로 탐심이다. 탐심을 다 닦고 나면은 번뇌가 없어지느냐? 그렇지가 않대요.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도요, 외로운 문제는 또 별도입니다. 외로운 건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여전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해결시키지를 않습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번뇌를 해탈하는 것이 우리한테 또 꼭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지않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진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다 해탈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그 뒤에는 번뇌가 없느냐? 아니래요. 그 뒤에도 또 번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동물적인 번뇌, 이것은 이제 점점 사람으로 돼서 고급 번뇌, 이렇게 보통들 얘기를 하고, 자, 우리는 문화의 창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저희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공민이라는 수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민.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공민을 1, 2, 3학년 때 교과서 이름이 틀려요. 1학년 때는 경제와 사회 이런 걸로 배웠습니다. 경제와 사회. 또 2학년 때 올라가서 정치와 사회 이런 제목으로 배웠습니다. 공민 시간에. 3학년에 가서는 문화의 창조 이렇게 배웠습니다. 문화의 창조. 근데 그때 왜 그런 건 잘 몰랐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이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하자면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리 탐심을 해탈하는 것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일하더라. 우리 탐심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저는 언젠가 지금 금강경 해설하는데 상당히 급합니다만 해설이 잘 된다면 우리 금강경 가르침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같이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요새 굉장히 중요한 게 창업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은행에 있는 사람들 55세까지는 직장을 다니다가 한 50대쯤 되면 이제 보따리 싸고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아주 참 곤란합니다.
근데 미국에 한번 가봤대요. 가봤더니 미국에는 50 몇 세까지 직장에 붙어있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당신네 나라들은 몇 살까지 직장에 붙어있어 그랬더니 37세면 우리는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37세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에 나가서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업,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입니다. 그럼 이게 금강경 공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저도 처음에 불교를 할 때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 해결과 우리 금강경 공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요, 먹고 사는 문제에 제가 매달려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그런 아주 뼈저리는 경험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취직한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이제 어느덧 몇십 년이 이제 지나면서 저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느냐라고 물어본다라면은 저는 금강경 읽고 탐심을 깨침으로써 먹고 사는 지혜를 얻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공부 잘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은 바로 탐심을 깨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뭐냐? 법률 문제 해결이에요. 이것은 알고 보니까 진심을 닦음으로써 해결이 된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각종 문화를 많이 창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떡으로 살면 이게 동물이지 어디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봅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여기 문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특히 고급 문화일수록 고급 문화를 가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은 상당히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먹고 살기 바빴을 때는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 나와서 수도장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렸을 때는요, 진심 닦고 탐심 닦고 치심 닦는다라는 것은 나한테는 너무 사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서는 그 가르침을 모르진 않았는데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부처님 가르침이 참 절묘하고 옳은 겁니다. 물론 잘 닦아서 탐진치를 닦아서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처님 세계로 한 걸음에 확 달려갈지도 모릅니다. 1초 지기 열에 지을지도 모릅니다. 출가해서 수도해서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만 세상에 살아서도요, 그 탐심을 잘 닦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 올바른 법률 생활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심을 잘 닦아서 각종 고급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몽골이라는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중국의 고급 문화한테 물려서 결국 원나라는 중국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급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와서 한류, 대장금의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고급 문화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시진핑 같은 중국의 국가 주석이 이제 한국의 한류를 제발 어떻게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류가 중국에서 일본에서 여러 나라에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급 정신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고급 정신 문화를 가지는 것은 먹고 사는 것 이상 중요한데 이것은 자기 마음속에 치심을 닦고 지혜를 밝힘으로써 얻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금강경 강의도 이런 측면으로 강의를 한다라면은 금강경이 이렇게 다양한가 하는 것을 아마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이 돌아왔어요.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를 한다라면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탐심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라면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를 제가 탐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밝은 이들은 칠보로 보지 않습니다. 탐심으로 봅니다. 보시온다라는 것은 탐심을 해탈하는 것으로 봅니다. 탐심만 해탈해도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에 걸릴 게 없어요.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 복이 얼마나 많으냐?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가 남았어요? 진심 70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요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아직 밝아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보리야, 만일 복덕이 유실인 데는 어떤 형상이 있어요. 저 사람 복 많이 지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면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근처에 가서 예를 들면 한국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청와대 이제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모시고 미국에 한번 딱 갑니다. 그 미국 대통령의 위세는 너무나 크거든요. 즉 복덕이 유실이라는 것은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실감날 정도의 그런 복이라면은 열의 불석을 복덕다니 부처님은 그 복을 많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의 복, 대단한 위세를 지닙니다. 실감이 납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런 복은 복 많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복덕이 무고로, 복덕이 무고라는 것은 형상이 없는 복입니다. 형상이 없는 복을 부처님께서는 복을 많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 세계적인 갑부가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록펠러, 지금 빌 게이츠, 한국의 정주영, 이병철 씨, 이 임금 이상입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가서 맛이라도 본 사람이 상상을 하죠. 먼 데 있는 사람은 모르죠. 근데 아마 그 위세는 대단할 거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아주 겨우 먹고 살고 이랬을 때인데 어느 부잣집에 초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1963년이니까 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아주 바닥을 살 때 꼴찌에서 한 5손가락 이내에 들었을 때로 가난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서울 시내 2층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드물었을 정도로 2층 집이 드물었는데 지금도 그 애는 잘 살아요. 그런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갔다 와서요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생전 그런 부잣집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2층 집의 부자도 이렇게 누렸는데 지금 큰 재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집에 한번 초대를 받아갔어요. 그때는 서울에 한 200평 되는 정원을 가진 집이 좀 드물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집이 한 200평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 봤더니 가구 의리의리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학교에 있었고 그래도 자존심이 꽤 있었을 때입니다. 내가 적어도 대학을 나오고 괜찮은 대학을 나오고 사서삼경을 읽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적어도 물질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련이 된 수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서요 들어갔더니 이런 거 저런 거 대접하는데요 그냥 완전히 다운이 됐어요. 그날 저녁에도 또 잠 못 잤습니다. 자 이러니까 그런 중소기업 사장집도 그렇더라고요. 하물며 대통령이 되면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런 아주 실감이 나는 복은 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상이 없는 복이 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덧 저희도 나이가 먹었습니다. 70이 넘어서요. 근데 잘 나가던 동창들이요 하나하나 죽어갑니다. 아주 젊었을 때 삐까뻔쩍하는 취직도 안 했어요. 사장이 됐던 애가 있습니다. 흥망성쇠를 하더니 이제 전화도 안 받고요. 전화도 골라서 받고요. 벤츠 타고 다니다가 차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일찍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아주 아이비리그입니다.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돼서 아주 날렸어요. 한국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도 자문을 하러 옵니다. 학생 때는 몰랐어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야, 쟤 잘 나가는구나. 그런 애들이 몇이 됐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그 복이
참 이제 실감이 납니다. 참 무상하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요. 자, 복덕이 유신인데 오늘 이야기를 좀 주로 많이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인물을 잘 보면요, 중생의 특징이 있고 이제 부처님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중생적 특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생적 특징, 중생의 특징이 아닙니다. 중생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여기는 보살적 특징이라고 해야 옳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실입니다. 복덕이 유실이에요. 여기는 무고입니다. 자, 이 유실인 것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그 밑에 이 유실은 많이 닦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일도 했고요. 탐진치도 닦았어요. 그러니까 복과 해를 다 부족한 거예요. 금생에 와서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요. 그리고 머리도 총명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또 인류대학을 들어가고 일찍이 유학도 가고 사업체도 가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런 사람들 실제로 주위에 적지 않게 전 봤습니다. 자, 그 그인애들의 복은 굉장히 빛납니다. 유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형상이 없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요, 대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나는 재벌이 될 것이다. 나는 우리 때는 과학자 지망생이 꽤 많았던 사람입니다. 난 위대한 과학자가 돼서 한국에서 최초로 노벨 과학상을 받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면서 그쪽을 향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 전생에 닦았던 사람, 복지였던 사람들의 거의 일반적인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로 태어나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은 일찍이 깨쳤던 사람, 언젠가 깨쳤던 사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 목표를 세우지 않느냐? 자기는 이미 부처와 다름이 없다. 부처와 둘이 아니다. 이런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 전 주위에서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제가 이런 유에 속해서 그런지 제 눈에는 야, 청년이요, 꿈을 가져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Boys be ambitious. 꿈을 가져라. 요새도 크게 되려면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큰 꿈을 가지면 크게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요새 대학생들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은 뭐예요? 스펙을 쌓죠. 그리고 부지런히 배워요. 배우고 노력하고 서로 세미나하고 시험 치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성공하면 성공했다. 이런 소득심을 당연히 내죠. 그리고 이제 위기를 닥치더라도요, 상당히 지혜도 있습니다. 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나가자.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를 하든지 성공의 비결은 참 좋아하면서 해야 된다. 즐기면서 해야 된다. 이걸 알면서 그 자체를 즐기면서 하려고 하면서 성공을 합니다. 제 주위에는 어쩌다 그런 애들이 있었고요. 그런 애들이 꽤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공을 하면은요, 이미 우리 주위에서 떠나요. 제 주위에 있는 애들은 성공한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다 독립적이 되기 때문에 누구하고 같이 붙어서 다니지 않습니다. 붙어서 다닐 정도라면은 그건 거의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독립해서 걔가 어딨나 하고 보면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내 옆에서 계속 있는 애들은 보면
별로 성공을 못했던 것을 저는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독립적이 됩니다. 남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즐깁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아주 소수의 사람은 어떠냐? 소수의 사람은요, 목표를 세우지도 않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올라오는 그 분별심만 없애려고 합니다. 즉 탐진치를 닦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착각이고 본래 없도록 안 된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자꾸 받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만 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너 그런 사람 봤어? 그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 벤치마킹 할래도 찾아가 보면 없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실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목표가 없고요. 스펙을 따서 쌓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난행거행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고 도통은 할지 몰라도 세상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도인의 가르침을 만난 뒤로 이런 쪽으로 돌았던 것 같습니다. 돌았고 그 뒤로는 스펙을 쌓으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기만 하려고 했었고요. 안 된다는 생각도 본래 없는 것을 알고 바치려고 했었고요. 모른다는 생각도 바치려고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을 종종 했습니다. 이러고 바치고만 있다고 뭐가 돼? 세상에 나가서 뭐가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락가락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대로 몇십 년이 지났어요. 몇십 년이 지나니까요,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저는 뭐 어쩌다가 박사를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박사를 목표로 해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일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대학 교수 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안 된다는 생각을 바치다 보면 저절로 된 겁니다. 뭐 법당을 제가 지으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못한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다 보니까 저는 법당도 됐고요. 학위도 했고요. 그리고요. 돈도요. 나는 돈하고는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지도 않았고 뭐 등록금도 못 낼 정도로 겨우겨우 다녔던 것 같습니다. 나하고는 돈이 인연이 없다. 근데 없다라는 생각을 그저 바치기만 했어요. 뭐 지금 돈 많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지금 돈 없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목표를 가지고 스펙을 쌓고 배우려고 하고 노력했던 게 아닙니다. 뭐를 했느냐 하면은 부지런히 바치려고만 했을 뿐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바쳐서 본래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없어지면서 되어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 재앙과 스트레스 때문에 전 정신병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게 아주 저한테 학생 때부터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바치고 또 바치고 그것 때문에 출가했습니다. 자꾸 바치니까 그것이 뿌리째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으면서 저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리 천하의 부자도 재앙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고등학교 때 공부를 곧잘 했던 친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학생 때부터 해외 유학 준비를 해서 우리 60년대 초에는 유학 가는 학생들이 참 드물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일찍이 눈을 떠서 유학 가서 미국 명문 대학에서 교수님으로서 하다가 잘 나갔습니다. 걔 이름 대면은 누구라고 할 정도로 괜찮다. 죽었어요. 다. 두 사람 다 죽었어요. 참 허무해요. 자,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목표만 향해서 달려갔을 뿐이지, 그리고 일시적인 소원 성취만 했을 뿐이지 참 허목이 짝이 없습니다.
재앙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한 방에 재앙이 다 날아갔어요. 아무리 부자면 뭡니까? 아무리 빌 게이츠면 뭡니까? 얼마 전에 죽은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들, 50몇 세? 스티브 잡스입니다. 불교를 했대요. 불교했으면 뭘 해요? 죽는데 다 소용이 없죠. 이 재앙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재앙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저는 이게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젊었을 때 죽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재앙을 없애는 것도 받침으로써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받치는 걸 통해서 재앙을 소멸했던 아주 실감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시 좀 하고요. 그리고 아마 좀 휴식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스토리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이것은 너무나 아주 젊었을 때, 군대에 있었을 때 당했던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어떤 원리로 재앙이 소멸되는가, 어떤 원리로 소원이 성취되는가, 그 원리를 한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게도 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 물론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금강경의 신뢰를 듣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실감이 나기 때문에 제가 특히 군대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참 여러 어른들 앞에서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막 털어놨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털어놓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65년도에 졸업해서 군대를 가서 1967년에 2년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위 학군 장교라고 해서 ROTC가 처음 생겼을 때가 됐는데, 장교로 되면서 봉급도 받고 군복무도 때우고 이러니까 아주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참 봉급은 받아서 괜찮은데요. 생전 그런 생활을 안 해봤거든요. 막 상관들한테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는 우리 동창들 중에는 조인트 까이는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안 당해보다 당하니까 더 한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사병으로 갔더라면 좀 덜한데 장교가 굉장히 고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그때 장기 복무만 하면, 우리는 2년짜리 다 제대입니다. 장기 복무만 하면 편한 데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이 하도 괴로워서 장기 복무라고 해서 좀 편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이 다 되어갑니다. 2년이 다 가서 이제 제대를 2개월인가 이렇게 남겨놨어요. 우리가 1967년 4월 달에 제대했는데 한 2월이 됐던 것 같습니다. 2월이 부정입니다. 부정인데 이제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2달이면 나는 제대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2달 후에 내가 앞으로 뭐를 할까? 제대로 취직을 할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백성욱 박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걸출한 도인을 만나서 그 밑에 가서 공부를 할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했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자, 나는 2개월 후에는 공부하러 간다. 공부하겠다. 공부하겠다. 좋은 생각입니까? 재앙을 불러오는 생각입니까? 아마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기 쉬울 거예요. 내가 유학 가겠다. 대학원 가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생각이죠. 근데 잘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게 참 좋은 생각이고 바람직한 생각으로 생각을 했는데, 잘 되겠다. 더 출세 한번 해보겠다. 이게 탐심이 되네요. 탐심의 일종이 되네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탐심이라. 또 도통하겠다. 이것도 탐심이에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 탐심, 진심, 치심할 때는 뭐가 일어나냐 하면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거 몰랐어요. 난 이제 2달 후면 제대다.
제대해서 취직도 좋지만 이 귀한 선생님 만나서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부한 마음 확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제가 모시고 있던 이제 육군, 저희는 그때 계급이 소위였습니다. 소위. 근데 모시고 있던 분이 대위예요. 근데 대개 제대를 한 2개월 남겨놓으면요. 제대 말년이라고 그래서, 임관 초기에는 막 잡다가도 제대할 때쯤 되면 되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젠 뭐 제대도 2개월 남았고 나는 갈 자리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중대장님도 이제 나를 편하게 해주시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갑자기요. 나한테 잘했어. 상당히 잘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바뀌더니 제대를 2달 남겨놓은 장교를 갖다가 여기 장교 생활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처음에 신임 장교처럼 신임 장교 군기 잡는다 그러죠. 신고식 하듯이 막 길들이기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신임 소위라면은 길들이기에 그냥 굽히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콧대가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제대를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도 영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때 주본이라고 해서 주본은 이렇게 교대하는데 교대할 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데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신고를 어떻게 하라느냐 하면 대위 앞에 이제 우리 소위인데 신고합니다. 육군 소위 김원수는 중대장 앞에서 주본 사관을 교대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이러고 신고를 하라는 건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안 해보신 분은 모르지만은 그걸 일러주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날벼락 같더라고요. 되게 화가 났습니다. 야, 내가 참 이게 지대 말년에 이게 무슨 수모야.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었어요. 그 이튿날은 토요일입니다. 요새는 토요일이 쉬고 육군 장교들도 다 쉬는데 그때는 토요일도 다 출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영내 거주가 아닙니다. 밖에서 거주하고 그 이튿날 출근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친하지만 않았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친하고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바로 그때 돌변을 하더니 사람들도 그런 수가 있어요. 아주 군기를 잡으려고 오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자존심을 가장 건드리는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좀 순종적입니다.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사의 백 선생님을 만나 뵈러 갈 때입니다. 내가 하루쯤 빠질 수 있습니다. 하루 곧잘 빠집니다. 장교들은 탈영 보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출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어디로 갔냐면 소사의 백 선생님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어쩐지 불안해요. 저 중대장이 저 성격으로 봐서 나도 자존심 상했지만 자기도 자존심 상했다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선 저는 그 이튿날 그냥 출근을 안 하고 도저히 자존심이 있어서 출근할 수가 없어요. 출근하면 신고하라고 그럴 텐데 내가 신고하게 됐어? 제대 말년. 이런 생각에 신고할 기분이 안 돼서 그대로 소사로 달아뺐습니다. 가서 이제 백 선생님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출근 안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표정이 그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 저는 기대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까딱하다 너 영창 갈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면은 그 중대장 그 아주 괘씸한 거기 얼굴에다 대고 미륵전 여래구를 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륵전 여래구이 뭔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륵전 여래구이 뭐냐 하면은 이제 백 선생님께서는 염불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연부를 권하시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을 자꾸 연부를 하는 분들의 후생을 보니까 관세음보살 태화를 마음속에 그려서 예쁜 여자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을 많이 봤답니다. 관세음보살 하는 것은 해탈의 방법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그려서 안 된다. 또 아미타불을, 나무 아미타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많이 하는 사람은 후생에 더욱한 영감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미타불 탱화가 그 영감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마음으로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염두로 하는 것을 우리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륵존열애불은 마음속으로 그릴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을 해라. 그리고 본래 우리는 미륵존열애불이 아니라 서가모니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금강경을 누가 설해줬느냐? 서가열애가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 금강경이 있고 밝아진다라면 당연히 이 금강경을 설해주신 서가열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리는 연부를 한다면 서가모니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서가모니불의 마음이 어디로 가셨냐면 미륵한테 갔기 때문에 미륵존열애불하고 연부를 하는 것을 이제 권하셨습니다. 지금 그 중대장이 너를 깜빡이 집어넣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부터 계속 미륵존열애불 하면서 가라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깜빵에 갈 건가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계속 미륵존열애불 제 부대가 춘천이었습니다. 춘천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제 밑에 있던 사병이 딱 만나서 저를 부관이라고 그랬어요. 부관님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 그랬더니 어제요 일요일날 아침입니다. 중대장님이 전 중대원을 만나서는요 부관님을 성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성토했는지 아십니까? 제대를 두 달 남긴 김소희한테 내가 헐짓은 아니지만은 군인으로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국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이 거창합니다. 툭하면 애국이 튀어나오고 군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비상한 결심을 하게 됐다. 나는 그 일을 군법회의에 보내서 결국은 영창을 보내고야 말 것이다. 이거 전 중대원들을 많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조본사령이 중대장님인데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아마 조인트 깔려고 비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창 보낸다고 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걔가 새파랗게 지려서 춘천역에서 만나서 그러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은 게 있어요. 역시 우리 백 선생님이 영창 보낸다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미륵존열애불 해라 하는 그 생각이 나서요. 거기서 그래 영창 보내면 간다. 근데 사실은 영창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이도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정말 미륵존열애불만 자꾸 했습니다. 요거 참 들으셔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부대로 일요일 날입니다. 부대로 딱 들어갔더니 딱 그이는 부대 CP에서요. 딱 누워서 있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쳐다보지도 않아요. 일어나서 조인트 까는 것보다는 낫죠. 딱 들어서 쳐다보지도 않고 보니까 무슨 형법책을 보고 있어요.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창에 보내면 보내라. 저는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요. 속으로 자꾸 미륵존열애불 하고. 그랬더니 안지래요. 앉았더니 아주 이제 비장한 자기 나름대로의 각오를 피력하면서 내가 당신을 이제는 제대하고 아마 사회생활에 대단히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나로서는 이런 결심을 하지 않게 됐다. 내 심정을 이해해달라. 너는 내일이면 이제 내 군법회의에 열어서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럼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도대체 어딜 갔네요. 토요일날 나오지 않고 어딜 갔네요. 그래서 어디 간 걸 알아서 모르세요. 영창을 보내려면 보내지. 근데 그게요. 제가 바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딸려오는 거예요. 제가 매달려갖고 사정을 했다면 절대 그렇게 묵을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게 누구니에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 하셔서 뭡니까? 모르는 분일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얘기를 하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백성욱 박사라고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제 그분이 부통령 후보도 한 2번 나오셨고, 동국대학교, 그때 대학이 많지도 않은 시절에 동국대학교 총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대략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서 봤더니, 그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난 벌써 한 1년 전부터 다닌다고 그랬더니, 태도가 싹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속으로 미륵전열애불만 가만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김소희 가만히만 있어. 아니, 가만히 있지, 어떻게. 내가 다 수습한대요. 그러세요? 아주 깨끗이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백 선생님한테 갔더니요, 왜 그런 재앙이 생겼느냐. 나중에 우리 동기생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동기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그러는 거예요. 야, 내 군대 생활 2년 하면서 나는 별짓 다 했다. 개파도 치고, 뭐 밖에 나가서 별짓 다 했는데 아무런 사고도 없는데, 너처럼 얌전한 놈이 왜 그런 사고를 하느냐. 너희가 영창 간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동기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우리 분단에 있는 동기생들이 몇이 다 조직을 해서 가만 안 두려고 그랬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너한테는 왜 이렇게 재앙이 많으냐 이제 이런 식의 하면서 응원을 해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백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낸 게 잘못이었다고 그럽니다.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이 탐심이고 이 탐심이 바로 재앙을 불러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공부하겠다라는 생각도 자꾸 부처님께 바치면서 실제로 하라는 겁니다.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겠다라고 하는 탐심을 부리지 말고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안 한다는 거예요. 탐심만 부리고 번뇌만 일으키면서 안 하는 것은 재앙의 요소가 되지만은 하겠다는 생각을 다 바치면서 실제로 부처님 공경하는 일을 한다라면은 그런 재앙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어째서 재앙이 일어났던 그 스토리를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뭐 경우에 따라서 나 아는 사람이 변호사다. 또 나 아는 사람이 군대 스타다. 스타를 시켜서 누른다든지 변호사를 통해서 뭐 한다든지 또는 뭐 가서 중대장한테 뭐 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근데 닦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그 재앙이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속에 탐심이 불러오는 결과로 와요. 이 탐심을 자꾸 바치다는 거예요.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다는 겁니다. 바침으로써 재앙의 원인이 소멸이 되고 원인이 소멸이 됨으로써 결국 재앙이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재앙을 소멸했던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재앙이 소멸이 되면은 그 뒤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명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째서 재앙이 생기느냐, 어째서 사람이 죽느냐, 그 재앙의 원인을 잘 모릅니다. 말씀드렸지만 배유무시 탐진치, 탐심, 진심, 치심을 일으키는 것이 재앙의 원인이고 그것을 바치는 행위가 마음 닦는 일이고 수도고 그것만 잘하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된 그 실예가 있어요. 그 실예를 10분 쉰 뒤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10분 들어가겠습니다.